인생을 바꾸는 걷기의 7가지 효과. 돈이 들지 않는다. 후유증이 없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면역력을 높여 약을 끊게 만든다. 세로토닌 분비로 통증이 줄어든다. 뇌에 산소를 고루 공급해 머리가 좋아진다. 근력이 강화돼 요통이 사라진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나날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걷기에 관한 유익한 책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현직 의사인 나가오 카즈히로. 그는 20년간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데요. 최소한의 의학적 치료와 함께 걷기를 병행한 환자들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걷기의 효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아파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픈 것이다. 오늘부터 일상생활 속 걷기를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읽어드립니다.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우리는 이제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암 때문에 고통받거나 죽음을 맞은 환자가 많은 만큼 암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립암연구센터 산하의 암예방검진연구센터는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생활수칙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적당히 음주하기, 균형 잡힌 식생활하기 등이 포함되는데, 한마디로 생활습관병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암 예방법이라는 뜻일 것이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생활습관병은 많이 걸을수록 개선되며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 즉, 걷지 않는 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킨다. 사실 인간은 가장 암에 걸리기 쉬운 동물이다. 인간의 약 30%가 암으로 죽는 반면 다른 동물들의 암 사망률은 매우 낮다. 인간과 99%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침팬지가 2% 이하, 개와 고양이는 그 절반인 1% 이하,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는 더욱 낮은 0.1% 이하라고 한다. 다만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사망 원인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암이 많으며 애견의 30%가 암으로 죽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스트레스가 암 발병률을 높이는지도 모른다. 움직이지 않는 동물일수록 암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항상 움직여야 하는 야생동물은 거의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도 비슷해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활하는 부족처럼 해돋이와 함께 일어나 해가 지면 잠이 들고 항상 걸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암이라는 질병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암은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깨지고 걷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명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암은 왜 발생할까? 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전자 손상이다. 유전자 손상은 부모의 유전자가 대물림되면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담배, 자외선, 화학물질,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등의 후천적 원인이나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한다. 통상적으로는 유전자가 손상되더라도 곧바로 복구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손상된 유전자가 그대로 복제될 때도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여러 번 누적되면 암세포가 발생한다. 유전자 복제 오류는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므로
암이 노화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같이 5,000개 이상의 작은 암세포가 생성된 뒤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 체내에 생성된 작은 암세포를 발견해 퇴치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면역 체계이다.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악성 바이러스를 자동으로 발견해 차단하거나 삭제한다. 바로 이러한 기능이 우리 몸에도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면역력이 저하되면 암세포의 일부를 놓치게 된다. 애초에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도 높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을 낮추고 만약 복제 오류가 반복돼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빈틈없이 격퇴할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다. 걸을수록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서 적절한 운동이 습관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만을 직접 파괴하는 든든한 아군이다. 위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적절한 운동이라는 표현인데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무리한 운동을 하면 인체의 세포나 유전자를 산화시켜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NK세포를 활성화하려면 즐겁게 운동하기도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니 유쾌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값비싼 건강 보조제를 복용하거나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이 많지만 걸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걷기가 중요하다. 암은 노화의 일종이므로 오래 살수록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암을 100% 예방할 길은 없지만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암은 미리 대처할 수 있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걸어보자. 암 발생 위험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 항치매제부터 끊어라. 일본의 치매 환자는 460만 명에 달하며 치매 예비군까지 더하면 900만 명을 웃돈다. 이는 당뇨병 환자와 맞먹는 숫자다. 특히 80세 이상은 4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고 알려졌다. 치매 유병률을 증가하는 첫 번째 원인은 장수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정신이 흐려진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므로 어쩔 도리가 없다. 문제는 인지 기능이 원래 나이에 비해 저하된 경우다. 혈관 나이, 뼈 나이라는 말이 있듯 뇌에도 건강 나이가 있는데 두뇌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앞서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전조 증상을 보이지만 대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결국 증세가 악화돼 사회생활에까지 지장이 생기고 나서야 병원을 찾은 뒤 비로소 치매라는 진단을 받는다. 같은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이 저하된 젊은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설명한 생활습관병 증가와 관계가 깊다. 특히 치매와 가장 밀접한 질환은 당뇨병인데 당뇨병 환자는 치매에 걸리기 쉽다. 한 연구에서는 당뇨병에 걸리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배로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즉, 당뇨병 환자가 증가할수록 치매 환자도 증가한다. 참고로 흡연의 유해성은 더 심각해서 담배를 피우면 치매 위험이 2~3배 높아진다. 치매가 이미 시작됐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는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다시 먹기도 하므로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식사도 중요하지만 내 경험상 음식으로 치매를 고치기는 어렵다. 예방과 마찬가지로 치료 단계에서도 걷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치매 환자는 걷는 도중에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현재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해 미아가 되기 쉬우므로 간병인도 함께 산책을 하는 편이 좋다. 함께하는 산책은 치매 환자뿐 아니라 간병인에게도 큰 효과가 있다. 집에서 환자를 돌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고 회복될 기약 없이 불안한 앞날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간병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성실하게 간호에 임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쌓아두기 쉬운데 환자와 함께 산책을 하면 두 사람 모두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샘솟을 것이다. 걸으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한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조절하고 기억력과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다.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맞대고 걸으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분비도 촉진된다. 옥시토신은 출산 시 자궁을 수축시키거나 모유를 나오게 할 때 작용하는 호르몬이다.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릴 만큼 안도감, 행복감, 신뢰감 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치매 환자일수록 누군가가 곁을 지키며 자유롭게 걷도록 도와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다. 환자는 본인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항의하거나 귀가를 요구하다가 진정제를 투여받기도 한다. 또 병원이나 시설에서는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멍하니 자리에 앉은 채로 하루를 보낸다. 그런 상황에서 치매는 악화될 뿐이다. 시설 입소 뒤에도 가능한 매일 걷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사찰의 주지스님이 운영하는 장애 노인 주간 보호 서비스에서는 치매 환자가 넓은 경내에서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다. 마치 방목 상태와 같은데 그 결과 치매와 관련된 모든 증상이 점점 호전되었다고 한다. 치매 환자가 길을 잃거나 주위에 폐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병원이나 시설은 물론 자택에서조차 외출을 통제하기 십상이지만 이는 큰 잘못이다. 치매 환자일수록 누구보다 걸어야 한다. 걷기 자체가 뇌에 좋을 뿐더러 밖에서 걷다 보면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이웃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자극은 매우 중요하다. 걷기는 치매 환자 간호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식습관과 걷기만으로도 완치된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다.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의사는 우선 식이요법을 권한다. 최근에는 밥이나 빵 등의 탄수화물 식품과 단 것을 멀리하는 당질 제한식이 주목받는 추세다. 고혈압은 저염식,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및 칼로리 제한식이 권장된다. 분명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병을 유발한 생활 방식을 바로 잡아야 하며 식생활 개선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단 생활을 이루는 요소는 음식만이 아니다. 식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걷기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식사량을 줄이라는 조언을 따르고 싶어도 좀처럼 실천하기 힘들다. 잠시 떠올려 보자. 집에서 딱히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보내는 날일수록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자꾸만 먹을 것에 손이 가지 않는가. 현재 일본에서는 생활습관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메타보 검진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식 명칭은 특정 건강 진사다. 복부둘레, 체질량 지수,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흡연 습관의 유무를 살펴 생활습관병의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메타보 검진의 주요 내용이다. 남성은 복부둘레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진단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가 불룩 나온 사람에게 아이고 완전히 메타보네요 하고 짓궂은 농담을 건넬 만큼 메타보라는 말은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물론 나도 그중 한 사람이다. 심지어 초등학생도 메타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 메타보, 즉 메타볼릭 신드롬을 일본에서는 내장지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내가 근무했던 오사카 대학병원 제2내과에서 약 30년 전에 탄생했다. 메타보 검진은 처음 아마가사키 시에서 실시한 것을 계기로 2008년부터는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다. 아마가사키 시청의 노구치 미도리 보건사가 내장지방에 집중해 시 직원의 건강검진과 건강지도를 실시한 결과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자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것이다. 내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메타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내가 운영하는 병원이 위치한 아마가사키 시에서 메타보 검진이 시작되었다. 게다가 메타보 검진이 처음으로 실시되었을 당시에 나는 아마가사키 내과의 협회 회장이었다. 양쪽 모두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본 의사로서 만감이 교차한다. 대사증후군은 분명히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메타보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현상은 커다란 결실이다. 허리에 살이 붙으면 자신은 물론 타인도 쉽게 알아보는 만큼 복부둘레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식이 싹트게 되었다. 그렇다면 메타보 검진 자체는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었을까? 정책이 시작된 지 대략 7년이 지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솔직한 의견이다. 벌써 30년도 지난 이야기지만 오사카 대학병원에서 수련으로 일할 무렵 메타보라는 개념을 창시한 마스자와 유지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비만 입원 환자의 주치의를 담당한 적이 있다. 비만 입원이란 살을 빼기 위한 입원으로 일명 다이어트 입원이라고도 한다. 몸무게가 100kg 이상인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약 4주에 걸쳐 체중을 감량한다. 입원 후 가장 먼저 실시하는 치료는 단계적인 칼로리 줄이기와 자전거 운동이다. 칼로리는 하루 1400칼로리에서 시작해 1000칼로리, 800칼로리, 600칼로리 순으로 서서히 줄여나간다. 동시에 실내용 고정 자전거를 이용해 매일 운동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몰라보게 체중이 줄어든다. 4주라는 입원 기간 동안 수 킬로그램 이상이 빠지는데 동시에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요산 수치도 눈에 띄게 떨어진다. 비만 입원 환자를 담당했던 당시에도 체중 감량이란 대단하구나. 생활습관병이 몰라보게 좋아졌어 하고 깜짝 놀랐던 일을 기억한다. 비만 체형이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이 높은 사람은 체중만 조절해도 관련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 다만 근육 손실 없이 체중을 감량하기란 의외로 쉽지 않아서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하면 요요 현상을 겪기 쉽다. 생활습관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당뇨병 치료제는 대략 7개 통이 있고 신약도 계속 개발 중이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기보다 체중을 먼저 감량해야 한다. 체질량 지수 30에 혈당치가 높은 사람이 체질량 지수를 25 이하로 떨어뜨리면 혈당치도 확연히 내려간다. 단지 체중만 조절하면 되는데도 아무런 노력 없이 인슐린 투여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 고혈압 환자 역시 혈압 강화제를 서너 종류나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으로 혈압을 낮췄다고 해서 나았다고 볼 수는 없다. 진정한 의료란 원인을 밝혀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약에 기대지 않고 본질에 다가가 병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비만이 문제라면 체중을 조절한다는 단순한 원리다. 그리고 살을 빼려면 움직이기, 즉 걷기를 빼놓을 수 없다. 걷기를 잊고 살다 보면 비만도가 높아져 메타보 검진에서 관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치료를 위해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지만 차도가 없다는 느낌에 흐지부지 복용을 중지하고 그대로 중년이 된 후에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일으켜 갑자기 쓰러지거나 암이나 치매가 발병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인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걷기다. 오늘 읽어드린 책은 나가오 가즈히로의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